자, 고3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5회 수능 완성의 마지막 작품이거든. 실전 모의고사 5회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말하는 징소리를 펼치면 돼. 자, 그럼 모의고사 5회에서 자, 우리는 11번을 먼저 보도록 할 거야. 11번 문제. 자, 표준발음법 5항에 관련된 지문이야. 자, 그럼 표준발음법 5항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 예전에도 많이 했으니까. 표준발음법 5항은 이중모음은 그냥 이중모음으로 편안하게 발음한다는 거야. 자, 우리 이중모음에 뭐가 있었지? 야여, 요유, 예예, 의가 있었어. 자, 어하고 헷갈릴까봐 의를 이렇게 썼었어. 그리고 와외, 워외. 그래서 이중모음은 11개가 될 거야. 자, 이중모음은 모두 11개. 야여, 요유, 예예, 의, 와외, 워외. 얘네들은 이중모음이 뭐니? 원래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자, 입 모양이나 혀 모양이 변하는 거지. 야 발음하고 있으면 입 모양이나 혀 모양이 변하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모음은 편안하게 발음하는데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편안하게 발음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만이라고 써 있는 것은 예외 규정이거든. 그럼 예외적으로 저처저는 자, 우리가 적에게 져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를 쪄주다. 그리고 적을 물리치다. 저처저가 나오면 발음을 갖다가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어로 발음해줘야 된다. 단모음으로 발음해줘야 돼. 처. 누가 봐도 적을 물리쳐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예외 규정 두 번째가 있다. 자, 저처처를 공부를 했다면 예외 규정 두 번째가 예레예라고 외워줄래? 예하고 레만 예로 발음이 돼. 얘는 예랑 발음이 돼.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 예레 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한다. 예도 허용하고 애도 허용해. 예레예라고 외우시면 돼. 저처처 예레예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겠지. 저처처 예레예. 자,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음을 첫소리로 두고 있는 이게 자음이거든. 히읗이. 자음을 첫소리로 두고 있는 의는 무조건 이로 발음해. 그럼 만약에 내가 릴리리에 이랬어. 닐. 그럼 이것도 무조건 이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히라고 발음을 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닐이라고 발음을 하겠지. 자, 자음을 첫소리로 두고 있는 이게 히읗이 자음이야. 그리고 니은이 자음이야. 자음을 첫소리로 두고 있는 의는 자, 이로 발음한다. 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민주주의의 의를 외우시면 끝나. 자, 뭘 외우시면 끝난다고? 민주주의, 의. 자, 그러면 이 의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조건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하라 그랬어. 민주주의의 의. 그 다음에 이 발음을 어떻게 한번 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우리가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의는, 자,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의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겠지. 이게 민주주의가 단어고, 자, 단어의 끄듬절에 나와 있는 의는, 그리고 이것도 단어의 끄듬절에 나와 있는 이 의겠지. 의나 이로 발음할 거야. 의나 이로 발음해. 그럼 얘하고 얘는 논리적 구조가 같아, 안 같아? 같다. 의나 이로 발음해. 그럼 조사는 의나 애로 발음할 거야. 조사도 단어야. 자, 조사의도 애로 발음할 거야. 그런데 단어의 첫 소리에 오는 의는 의로만 발음하고, 이거는 내가 이에 띄고 그러면 애들이 까먹기 때문에 는으로 발음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의로 발음하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 외웠고, 이에는 인데 는으로 발음될 리가 없잖아, 의가. 그래서 이에 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될 거야. 꼭 민주주의의 의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발음이 한번 되고요. 의 발음이. 그 다음에 이쪽에 단어의 맨 끄듬절에 오는 의는 이로도 발음되고 조사는 의에. 그리고 단어의 첫 소리에 나오는 건 무조건 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다쳐. 자, 그럼 다쳐는 당연히 맞아. 왜? 저처저는
처로 발음되니까 지혜는 얘래 얘니까 얘는 맞아. 왜? 이걸로도 발음이 되고 이걸로도 발음이 되는 걸 허용한다. 그래서 둘 다 맞다. 그러면 차례를 레로 발음을 했다. 자, 이거는 어때? 잘못됐지? 얘래 얘 시작. 얘래 얘. 얘나 레는 무조건 얘로만 발음한다는 그 법칙에서 어긋났어. 그리고 희망도 맞아. 의견은 틀려. 왜? 아까 민주주의 의견에서 제일 첫 번째 발음한다 그랬지? 조사는 의와 애가 모두 발음돼.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12번 쪽으로 가볼게. 12번은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사를 앞에 결합하면 접두사, 뒤에 결합하면 접미사거든. 그래서 접두사하고 접미사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해줄게. 자, 접두사하고 접미사. 이상의 접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인데 실질적인 뜻보다는 자, 한정해주는 뜻이 더 많아. 예를 든다면 선무당이 사람 잡네 그랬을 때 무당은 실질적인 뜻을 갖지만 선은 단어의 뜻을 한정해주는 접두사에 속해. 접두사에 속해. 선은 예를 든다면 사과를 사다 줄래? 그러면 편안하게 사다 줄 수 있는데 풋사과를 사다 줄래? 그러면 사과는 어근이지만 풋은 접두사가 된다. 그래서 사과긴 사과인데 풋사과. 무당은 무당인데 선무당. 그래서 자, 단어의 뜻을 한정해줘. 그러면 접미사는 어떤 게 있는데요? 먹이. 그러면 먹은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이는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접미사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돼. 그 다음에 이 꾀보야 그랬어. 꾀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어. 그런데 보는 자, 사람 이런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서 단어의 뜻을 한정해줘. 자, 단어의 뜻을 뭐 하게 돼? 내가 잘못 표시했어. 단어의 뜻을 한정해줘. 이렇게. 그리고 얘는 접두사가 돼서 또 단어의 뜻을 한정해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접두사나 접미사나 공통점이 있다. 접두사나 접미사나 공통점이 있어. 교집합은 단어의 뜻을 한정해준다는 거야.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해줘? 한정해줘. 단어의 뜻을 한정해줘. 자, 접두사도 가끔 그런데 접미사는 품사를 전성시키거나 품사를 그대로 두기도 해. 전성시킨다는 건 품사를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고 얘는 품사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야. 그럼 먹이는 원래 먹다가 동사의 어간이거든. 이 동사였어. 그런데 이가 붙어서 명사가 돼버렸다. 전체적인 뜻이 명사가 돼버렸어. 이가 붙으면서 명사가 됐어. 원래 동사였는데. 그래서 품사를 전성시켜줬지. 꾀보의 꾀는 원래 명사였거든. 그런데 보가 들어가도 똑같이 명사가 돼버려. 이렇게 그대로 두기도 한다. 이게 접두사하고 접미사에 대한 사례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는 장작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러면 높다라는 것은 원래 형용사였어. 높다라는 건 원래 형용사였는데 자, 이가 붙어서 뭐가 돼버린 거야? 부사가 돼버렸다. 이가 붙으면서 부사가 돼버려 전체가. 그래서 품사가 전성된 전미사다. 품사를 전성한 전미사야.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먹다가 동사였다. 그런데 거기에 이가 붙으면서 뭐가 돼버려? 명사가 돼버린다. 그래서 품사를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품사 전성이 같은 것이고 하나는 부사하고 명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품사는 서로 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부사가 만들어졌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명사가 만들어졌으니까 1번은 틀린 답이다. 자, 니은의 전미사는 먹이,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만 먹이는 품사를 변화시켰다. 자,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를 전환시켰어. 디귿의 전미사는 자, 그러면 낫다가 있어. 낫다는 원래 형용사다. 자, 다자는 가로쳐주고 자, 원래 낮다는 형용사인데 낮추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낮추다가 돼버리면 갑자기 뭐가 돼버려? 자, 형용사가 동사가 돼버려. 왜? 동사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된다. 는다나 니은다가 붙어서 말이 되면 돼. 여기 동사하고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을 써줄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1초 만에 구분하는 방법은 는다나 니은다를 붙이는 거야.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는다나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형용사야. 자, 그러면 현재형을 붙여서 말이 되면 이거 현재형이라 그래. 그리고 명령형을 붙여서 말이 돼도 동사다. 자, 그 다음에 청유형을 붙여서 말이 돼도 동사야. 그 다음에 의도형 연결어미 려고를 붙일 거야. 의도형 연결어미 려고.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일 거야. 그래서 세 개를 했어. 는다나 니은다라 자 려고 는 이렇게 현명청 의도형 연결어미 려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고 이것들이 다 안 되면 형용사다. 얘네들이 다 안 되면 형용사야. 그럼 낮추려고 의도형 연결어미 려고를 두고 있지. 자, 형용사가 동사가 됐다. 이해가 됐어? 형용사가 동사가 됐어.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가 아니라 디귿도 바뀌었다. 먹다가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처럼 낫다도 형용사가 였는데 추가 붙어서 동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얘도 이게 틀렸어. 그래서 틀린 답이야. 자, 디귿하고 미음의 결합한 전미사는 디귿하고 미음이야. 하나는 낮추려고. 그리고 하나는 밀쳐야. 밀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자, 이제 주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주동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주동사라고 하는 게 있어. 주동은 직접 한 거고 같은 말은 능동이야. 얘네들은 둘 다 직접함, 제임으로 함. 직접 자빠진 기명은 주동하고 능동이라 그랬어. 그 반대말이 사동하고 피동이 있어. 직접 자빠진 기명의 반대말이 두 개라 그랬어. 시켜서 자빠지면 사동. 나 발 좀 걸어봐. 하고 시켜서 자빠지면 사동이 될 수 있고 당해서 자빠지면 피동이 될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사동사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 사동문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 자, 개하다를 붙여본다 그랬어. 자, 뭘 붙여본다고? 개하다를 붙여본다 그랬어. 자, 개하다를 붙여보고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 사동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니? 이희리기, 우구추, 시키다, 개하다를 넣어볼 거야.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이일이기. 이 4개. 얘는 7개였어. 앞에만 8개, 9개. 자, 이일이기 어지다 되다 개되다. 이렇게 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이 7개가 있고 얘는 9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낮추다. 자, 낮추게 하려고. 자, 내가 사동문인지 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 낮추게 하려고. 자, 이랬어. 그러면 낮다에다가 추가 붙었어. 그래서 사동문이 맞아. 사동문이 맞거든.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고친 거. 또 낮추려고는 낮추게 하다가 돼. 근데 밀다에다가 치어를 만난 거거든. 밀치어. 그러면 여기에 사동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밀치어는 뭔데요? 이건 강조다. 이건 강조야.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엄마한테 혼나고 꼭 자기 방으로 들어가다가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 있어. 문이 저절로 닫혔어요. 이러면 이게 시가 들어가서 피동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닫혔어요 이렇게 쓰면 이건 강조야. 이거는 치가 들어가면 강조야. 완전히 달라. 이거는 피동이 되지만 엄마, 자, 내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내가 방에 들어가려는데 다 튀었어요 라고 했어야 돼. 다 튀었어요 라고 했어야 돼. 알겠어? 닫혔어요 그러면 강조한 거야. 이건 당한 거다. 엄마, 내가 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쳐는 강조야. 그러면 부딪혔다 하고
이때 이때는 피동 당한 거야. 근데 부딪혔다. 이거는 강조다. 달라진다. 강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강조지. 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꾼 게 아니야. 그래서 또 틀렸다. 알겠어? 리을하고 미음이 있어. 헛보였다 하고 밀쳐. 자, 헛보였다는, 자,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가졌는지를 한번 볼 거야. 헛이 접두사야. 그 다음에 보다에다가 이가 왔다. 그래서 얘가 접미사다. 자, 그러나, 자, 누구는, 미음은, 자, 치만 나왔어. 자, 뭐만 나왔다고? 치만 나왔어. 이거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야. 얘는 접미사만 나온 거야. 얘는 접두사하고 뭐가 둘 다 나왔고, 접미사가 둘 다 나왔고, 얘는 접두사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얘 때문에 또 틀려. 4번이. 그러면 모두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했다. 리을하고 비읍. 헛보였다. 자, 피동이 된다. 나무 그림자가 서 있는 사람으로 헛보이게 그랬어. 자, 된 거야. 그러니까 당한 거다. 알겠어? 그래서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짓밟혔다. 누가 봐도 당한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13번 문제는, 자,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칭할 때, 우리라는 호칭을 할 때, 화자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우리 놀러 가자. 자,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 놀러 가자. 그럴 때 화자가 들어있어. 그런데 청자를 포함한 말이거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이럴 땐 청자를 포함한 우리가 있고, 화자만 하고 있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있어. 자, 뭘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있다고?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있어. 자, 그러면 1인칭 복수대명사 우리의 사용상의 특징을 파악을 해보면 우리의 포함된 문장을 지금부터 보자. 그러면 청자가 포함됐느냐? 그러면 청자를 포함한 우리야. 얘는 우리의 화자하고 뭐가 같이 포함된 거야? 청자가 모두 포함된 거야.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화자만 있고 청자는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랑 똑같은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니네랑 똑같은 줄 알아? 이때는 화자하고 청자가 분리돼 있어. 그런데 우리 모두 놀러 가자. 이럴 때는 청자를 포함시키고 있어. 자, 항상 화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1인칭이야. 우리가 화자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다 뭐라고? 어차피 우리는 화자를 포함하고 있어. 근데 청자를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화자만을 얘기하고 청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어쨌건 우리가 들어가면 1인칭이 되는 거야. 화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1인칭. 자, 화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1인칭이 될 거야. 화자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무조건 1인칭이 될 거야. 석호야, 우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래? 그러면 이 우리는, 자, 누가 봐도 뭐야? 자, 기억에 포함됐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석호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자, 우리와 함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라는 편하고 너하고를 나누고 있어. 선배님, 우리 때문에 선배님들이 고생을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원인이 되고 고생에, 선배님은 그 고생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 선배님이 나눠져 있어. 선생님, 우리의 생각은 선생님과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 석호 선배님, 선생님이 다 청자야. 철호야, 우리 이번 방학에 같이 도서관에 다닐래? 그러면 이거는 포함한 것이다. 포함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니? 그러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지금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것만, 화자와 청자를 4번만 포함한 말이 돼. 여기까지 알아들었니? 자, 그러면 14, 15 문제를 할 건데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거야. 용언의 뭐에 관련된 거야?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관련된 것을 지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볼게. 용언의 불규칙 활용. 자, 그런데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우리가 많이 해봤어, 지금까지. 근데 용언의 불규칙 활용 중에서 고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고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 중세국어 때
이것이 둘 다 쓰였거든. 순경은 비읍과 비읍이 둘 다 쓰였어. 자, 그리고 중세고 때 반치음과 시옷이 같이 쓰였거든. 근데 자, 이 글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글자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가 유사한 글자가 순경은 비읍도 있고 비읍도 있었고 반치음도 있고 시옷도 있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순경은 비읍도 있고 그냥 비읍도 있고 반치음도 있고 시옷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불규칙 활용이야. 자, 그럼 불규칙 활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봐. 우선은 불규칙 활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불규칙 활용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상인 규칙 활용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어. 좋다, 좋고, 좋으니. 자, 어간이 그대로 가고 있어. 자, 다 조조조조 해서 그냥 가고 있어. 그러면 볼게. 솟다, 솟고, 솟으니. 어간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고 있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랑 비슷한 글자를 한번 해볼게. 짓다. 그럼 똑같이 해볼게. 활용을. 짓다, 짓고, 지으니. 갑자기 시옷이 사라져. 갑자기 뭐가 사라져? 시옷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불규칙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옷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시옷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불규칙 활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에? 불규칙 활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불규칙 활용을 공부를 한번 해볼게. 이상인 불규칙한 게 어간이 불규칙한 게 있고 어미가 불규칙한 게 있고 어간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게 존재해. 자, 어간이 불규칙한 건 뭡니까? 자, 이제부터 어간이 불규칙한 거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 자, 어간이 불규칙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어간이 불규칙한 건 소, 더, 비, 오르다, 푸다가 있는데,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어간 중에 시옷이 들어있거나 디귿이 들어있거나 비읍이 들어있거나 르가 들어있거나 우가 들어있는 걸 말해. 소더비 오르다 푸다. 세계적인 경매회사가 소더비라 그랬어. 소더비 오르다 푸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게요. 활용을 하는 거야. 자, 긋다가 그어가 돼버려. 긋다가 그어가 돼버려. 그러면 얘도 짓다가 지어가 됐으니까요. 얘도 불규칙인가요? 맞아. 어간이 불규칙한 불규칙 활용이야. 그러니까 소더비 오르다 푸다에 들어가면 어간이 불규칙한 불규칙 활용이 돼. 그러면 듣다가 우리가 뭘 듣다, 귀로 듣다. 자, 근데 들어가 되는 거야. 굽다가 구워가 되는 거야. 갑자기 비읍이 사라졌지? 오르다가 올라가 될 거야. 오르다가 뭐가 될 거라고? 올라. 푸다가 퍼가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여기 좁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써볼게.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불규칙 활용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고요.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존재해. 자, 그러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에는 소, 더, 비, 오르다, 푸다가 있어. 그러면 긋다가 그어가 될 거야. 물론 짓다가 지어가 돼도 돼. 됐어? 자, 짓다가 지어가 돼도 돼. 그러면 듣다가 들어가 돼도 되고 디귿 불규칙은 묻다가 물어가 돼. 아무튼 디귿이 리을 되면 돼. 굽다가 구어가 되고 눕다가 누어가 되는 거야. 얘는 오르다가 올라가 되는 거야. 얘는 오르다가 뭐가 돼? 올라.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이거 봐봐. 얘는 시옷이 있다가 사라졌지. 어간 쪽에 있었던 시옷이 있다가 사라진 거 아니야? 디귿은 디귿이 리을 된 거거든. 듣다가 들어, 묻다가 물어. 굽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르불규칙은, 얘 르불규칙은 리을이 하나만 있다가 리을이 두 개가 돼. 연달아 두 개가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배웠거든. 리을을 빼라.
리을이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됐으니까 연달아. 자, 리을을 빼라. 이렇게 해서 르불규칙을 외웠고, 얘는 푸다는 우불규칙인데 대한민국에 얘 하나밖에 없어. 푸다가 퍼가 돼. 푸다가 퍼가 돼. 얘 하나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자, 그 다음에 열어 거라 너라가 있어, 이쪽에. 열어 거라 너라. 그럼 이쪽은 어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공부하여가 될 거야. 됐어? 그리고 러블 규칙은 대한민국 3개밖에 없거든. 외우면 좋은데. 이르다, 이르러, 푸르다, 푸르러, 누르다, 누르러. 이렇게 3개밖에 없어. 러블 규칙은 이렇게 3개밖에 없어. if 누르다러야 이르다가 이르러가 되고, 푸르다가 푸르러가 되고, 누르다가 누르러가 돼. 그럼 거라는 오다가 오거라. 얘는 잘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오더가 오너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자, 아무튼 이걸 머릿속에 외워야 돼.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거라 너라. 그 다음에 이쪽은 히읗불 규칙이거든. 자, 파라타가 파래야. 시퍼러타가 시퍼래. 팔았다가 파래. 노랗다가 노래. 이런 식의 말이 나올 거야. 얘밖에 없어, 히읗불 규칙. 그래서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래. 그럼 봐봐. 이르다가 이르러가 되고, 푸르다가 푸르러가 되고, 누르다가 누르러가 돼. 제발 3개밖에 안 되니까 좀 외워주면 안 될까? 그리고 소더비는 세계적인 경매회사야. 소더비에 올라가면 돈을 퍼담아. 이해가 됐어? 이때 주의할 점을 얘기해 볼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그랬어. 자, 많은 애들이 르불 규칙은 리을이 하나였다가 그게 2개가 연달아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 들르다가, 우리가 어느 집에 들르다가 들러가 됐다. 자, 어느 집에 들러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 리을이 이렇게 원래 2개가 있었어. 여기 2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건 안 돼. 얘는 1개가 있다가 2개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뭔데? 규칙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들르다가 들러가 된 것은 규칙이야. 그럼 이런 종류를 찾아내야 돼, 우리는. 한번 해볼까? 흐르다. 흐르다를 한번 해볼게. 흐르다. 흐르다는 어떠니, 얘들아? 흐르다는 누가 봐도 지금 하나야. 자, 뭐가 하나야? 자, 리을이 하나지. 그런데 얘가 흘러가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자, 누르다는 눌러가 됐잖아. 그럼 리을이 연달아 2번 나왔어. 누르라고는 달라. 누르다가 누르러가 된 건 러블 규칙이지만, 누르다가 눌러가 된 것은 러 불규칙이 아니야. 르 불규칙이야. 꼭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셔야 이걸 안 틀려. 리을이 하나였다가 김영 연달아 2개가 나오는 것만 르 불규칙이지? 맞아. 그럼 들르다가 들러가 된 건 원래 2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리을을 뺄 수 있는, 하나가 갑자기 2개가 됐을 때 우리는 리을을 빼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소더비 우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래. 누렇다가 누래. 신 누렇다가 신 누래. 새 노랗다가 새 노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규칙하고 불규칙을 외워주는데 나는 불규칙만 외운 거야. 나는 뭐만 외운 거라고? 불규칙만 외운 거야. 다시 한번 외워야 돼.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래.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래. 그 중에 르 불규칙 잘 기억해. 리을이 하나만 있다가 리을이 연달아 2번 나오면 우리는 르 불규칙, 리을을 빼라. 나 같으면 이렇게 외웠거든. 이해됐어? 그리고 다음에 러블 규칙은 이르다 푸르다 누르다가, 이거는 기본형이야. 기본형이 변화형으로 가야 불규칙 활용이 나와. 이르다 푸르다 누르다 이러면서 끝나는 애가 있어, 가끔씩. 그건 불규칙 활용이 아니지. 자, 봐봐. 이르다가 이르러가 되면 러 불규칙이고요. 일러가 되잖아. 그러면 리을이 하나밖에 없다가 2개가 나왔지, 연달아. 그러면 이게 르 불규칙이 되는 거야. 얘는 러 불규칙의 길을 걸을 것이고, 얘는 르 불규칙의 길을 걸을 거야. 자, 그래서 머릿속에 아까 외웠던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래. 히읗 불규칙을 외웠는데 그게 중세국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중세국어로 넘어갈 거야. 아까 내가 중세국어에서 순경은 비읍이 있고 비읍이 있고 반치음이 있고 시옷이 있다 그랬어. 자, 얘기를 해볼게.
중세국어 때 이런 글자가 거의 유사하게 존재했거든. 순경은 비읍하고 비읍이 유사하게 있었고 반침하고 시옷이 유사하게 있었는데 가끔씩 아이들이 물어봐. 김영, 굽다가 있고 집다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집게로 집다. 이거는 우리가 구이를 하는 거 바베큐 구이처럼 이렇게 있으면 얘는요 고전으로 갔을 때 얘를 썼어요? 얘를 썼어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 얘를 썼냐고 나한테 묻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김영이라는 사람은 멍청한데 어떻게 이걸 대답하느냐. 굽다, 굽고, 구우니. 그러면 얘는 비읍 불규칙이야. 얘는 무슨 불규칙이야? 비읍 불규칙이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이런 신비로운 글씨를 써주면 돼. 그런데 집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여야 되거든. 집다는. 한번 해볼게. 집다, 집고 똑같이 활용을 하는 거야. 지분이. 그럼 얘는 안 변했지.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레에 포함되지 않았어. 즉 불규칙 활용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얘는 규칙이야. 그러니까 얘는 뭘 쓰게 되는 거야? 얘를 써주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에서 굽다는 이 순경은 비읍을 쓰게 되는 것이고 얘는 고전으로 가면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냥 비읍을 쓰게 된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불규칙일 때는 순경은 비읍, 규칙일 때는 비읍.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짓다가 있어. 짓다, 짓고, 지은이. 그러면 시읍 불규칙이네. 시읍 불규칙이면 뭘 써야 될까? 당연히 얘를 써야 되겠지. 신기한 글씨. 시읍 불규칙이면 신기한 글씨 얘를 쓸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쏟다, 쏟고, 쏟으니 이렇게 되면 변하는 게 없지. 그럼 규칙이고 나는 글씨는 어떤 걸 쓸 거야? 얘를 쓰게 되겠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반침, 지금은 사라진 글씨는 현대국어에는 불규칙 활용에만 남아있고 그리고 옛날에도 써있던 글씨들 현대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 걔는 규칙 활용에만 남아있어. 걔는 뭐에만 남아있어? 규칙 활용에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알기 위해서는 김영이 말한 이걸 내가 외울 수 있어. 불규칙 활용,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레를 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규칙일 때는 비읍을 쓰지만 불규칙일 때는 순경은 비읍을 써. 그리고 규칙일 때는 시옷을 쓰지만 불규칙일 때는 반침을 쓴다는 얘기. 이 사실을 놓고 여기에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재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아도 규칙 활용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대. 네. 자, 예를 들어 살다의 어간 리을이 산이가 됐지만 우리는 리을 탈락이라고 했지만 걔는 뭐야? 규칙이지. 왜?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의 파레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잖아.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레에 속하지 않았어. 살다가 산이가 된 건. 니은을 만나서 산이가 된 것은 리을 탈락인데 리을 탈락은 내가 말했던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의 파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기에 포함되는 것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야 돼.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 조금만 외워주면 돼.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파레.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그 현상이 규칙적이라면 불규칙 활용이 아닌 규칙 활용으로 봐야 하는군요. 불규칙 활용이 아닌 규칙 활용으로 봐야 하는군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그럼 그런 걸 한번 해볼게. 살다가 니은을 만나서 사니가 됐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리을이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했던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의 파라에 포함되지 않았어. 그래서 규칙 활용으로 볼 거야. 이거를 우리가
리을 불규칙이라고.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규칙에 속해. 리을 탈락은 규칙에 속해. 소더비 오르다 푸다 열어 걸어 넣어라 파라타가 팔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의 말이 아까 내가 말했던 순경은 비읍과 그냥 비읍과 그 다음에 반치음과 시옷에 관련된 거래. 얘네들은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에 남았어. 현대 국어에서 뭘로 남았다고? 불규칙에 남았다. 얘네들은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에 남았어. 얘네들은 현대 국어에서 불규칙에 남은 거야. 그렇죠. 한편 현대 국어의 불규칙 활용 중 하나인 시옷 불규칙 활용이 중세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다르게 실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옷을 벗다, 벗고 벗어 벗으니. 자, 그럼 벗다, 벗고 벗으니는 시옷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규칙 활용이야. 그러니까 고전에서도 그냥 시옷을 썼겠지. 집을 짓다 짓고 그러면 얘는 불규칙이야. 그럼 고전에서 뭘 썼을까? 반치음을 썼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중세에서 벗다 같은 규칙 용어는 벗고 벗어. 벗어니로 실현되는 반면에 짓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자, 반치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여기는 비읍도 그럴 것인데 설명은 대충 안 해주고 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둘 다 말한 거나 마찬가지야. 얘는 불규칙 활용에만 남았고 현대국어에, 얘는 규칙 활용에 남았어. 얘네들은 뭐에 남았다고? 규칙 활용에 남았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셔야 해. 그러면 나하고 문제를 풀러 가볼 거야. 가해에 해당한 말 그랬거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규칙 활용인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아까 러블 규칙 3가지라 그랬는데 기억 좀 해볼래? 이르다, 푸르다, 누르다가 이르러 딱 3가지밖에 없어. 러블 규칙이. 푸르러, 누르러가 되면 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야.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야. 파라타가 팔에 히읗 불규칙이다. 어간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야. 오랜 시간이 흘러. 자, 흐르다가 흘러가 된 거야. 리을이 하나밖에 없었지. 흘러가 됐거든. 이거 르 불규칙이다. 이거는 어간이 바뀌는 르 불규칙이야. 그러면 치르다가 치러가 된 것은 그냥 리을이 하나인데 똑같이 하나지. 이거는 으탈락이야. 기본형의 으가 있고 어나 아를 만났을 때, 변화형의 어나 아를 만났을 때 으탈락이라고 여러 번 했었어. 우러르다가 비슷한 거. 기본형의 으가 있지. 치르다처럼. 변화형의 우러러가 됐어. 자, 리을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 뭐야? 러 불규칙이야? 르 불규칙이야? 아니, 둘 다 아니야. 으탈락. 규칙 활용 으탈락이다. 규칙 활용 으탈락이야.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 오르다가 올라가 된 것은 리을 하나가 2개가 되면 내가 리을을 빼라. 근데 들르다가 들러가 된 것도 여기다 똑같이 써볼게. 들르다가 뭐가 되는 것도 들러가 되는 것도 결국은 뭐야? 규칙 활용이 될 거야. 기본형의 으가 있고 변화형의 어나 아를 만나서 으가 탈락했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4번이 만들어져. 형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이직했다. 자, 그럼 낫다에다가 기본형 낫다에다가 낫다 낫고 나은이가 됐지. 그래서 이건 시옷이 탈락한 거야. 시옷이 탈락한 소더비 오르다 푸다에 속하는 거야. 소더비 오르다 푸다. 그래서 답은 1, 2, 3, 5는 다 불규칙이고 4번만 으탈락하는 규칙 활용이야. 으탈락하는 규칙 활용이. 알겠어? 항상 불규칙 활용을 외워주면 나머지는 규칙 활용이 되는데 오늘 규칙 활용으로 나와 있는 기본형의 으가 있고 변화형의 어나 아를 만났을 때 으가 탈락하는 으탈락하고 살다가 사니, 날다가 나니, 니은을 만나면 리을이 탈락하는 리을 탈락은 둘 다 규칙 활용에 속해. 으탈락하고 규칙 활용은 그래서 자, 리을 탈락은 규칙 활용에 속해.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A를 참고로 볼 때
A를 참고로 볼 때 밑줄친 말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밑줄친 말의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걸 했다 그랬어. 자, 춥다가 뭐야 됐어? 기본형이 춥다지. 근데 춥다, 춥고 갑자기 추우니 그랬으니까 비읍이 탈락했지. 그럼 비읍이 탈락했으니까 비읍 불규칙이니까 순경은 비읍이 만들어졌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순경은 비읍이 만들어졌어야 돼. 춥다, 춥고 추우니 비읍이 탈락했지. 눕다, 눕고 누우니. 자, 이렇게 비읍이 불규칙했을 때는 순경은 비읍을 썼어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 돕다, 돕고 도우니. 돕다, 돕고 도우니. 이것도 비읍 불규칙이지. 그래서 순경은 비읍을 썼고, 눕다, 눕고 누우니. 그래서 순경은 비읍을 썼어. 굽다, 굽고 구우니. 자, 이거는 당연히 지금 도사는 굽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경은 비읍을 써줬어야 될까? 자, 이게 뭘까? 도사는 굽는 사람이다 그랬어. 이때 구의에 의한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 이때 뭐에 의한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 자, 얘는 어떠니? 얘는 굽다라고 했어. 그럼 굽난 사람이니라 그랬어. 도사는 그랬어. 굽난 사람이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때 굽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굽은 것인지 이해됐어? 자, 아니면 우리가 구의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거는 순경은 비읍으로 실현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돼. 도사는 굽난 사람이다 이랬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가고 있어. 굽다, 구우니, 굽는. 이럴 때까지는 그냥 가. 나중에 봐봐. 굽는가 도로가 굽는 것도 되지만 굽다, 굽는, 구우니 이렇게 된 게 아니었으니까. 이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이 상태였다면 이대로 갔겠지. 이렇게 변화가 된 거라면.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얘가 불규칙 활용한 거야. 얘도 규칙 활용이었고 여기까지는. 근데 얘가 불규칙 활용한 거야. 이해가 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형태가 남아있을 때는 그대로 쓰는 거야. 춥다가 그대로 형태가 남았으면 그냥 비읍을 썼을 거야. 근데 추운이가 됐으니까 순경은 비읍을 쓴 거야. 아, 이것도 그러니까 굽다, 굽고, 굽는 이럴 때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은이가 돼버리면 이거는 불규칙 활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만 순경은 비읍을 써달라는 거야. 이해가 좀 됐어? 좋거나 굳거나 아름답거나. 자, 그러면 이것도 아름답다가 그대로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아름다워인데 얘도 비읍 불규칙인데 얘는 아름답다가 되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자, 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이거 봐봐. 마지막 봐봐. 짓다, 짓고, 지은이. 이러면은 이걸 고전 표기할 때 얘는 그냥 시옷을 하면 돼. 고전으로, 그러니까 중세국어로 표기할 때 얘도 그냥 시옷을 하면 돼. 근데 얘만 시옷이 빠졌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네. 이해가 됐어? 자, 마찬가지야. 굽다도 얘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얘 이럴 때는 그냥 굽이야. 근데 굽고 이럴 때도 그냥 굽이야. 근데 구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순경은 비읍으로 가야 돼. 중세국어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여기고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우리는 넘어가서 자,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로 가볼 거야. 자,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로 가볼 거야. 자, 그럼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가 31에서 33번 쪽에 있어.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 31번부터 33번까지 있어. 근데 이 그 말하는 징소리가 이게 연작소설이거든. 문순태의 징소리를 알아야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를 알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뭘 알아야 뭘 안다고, 김영? 30에서 33번 있는데 문순태의 뭐를 알아야? 징소리를 알아야 문순태의 말하는 징소리를 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연작소설이라서 이러는 거야. 자, 이게 뭐라서 이런다고? 연작소설이라서 이러는 거야. 연작소설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보조자료를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보조자료.
자, 말하는 징소리. 자, 이거 펼쳐볼래? 자, 말하는 징소리 펼쳤니? 자, 그러면 말하는 징소리는 문순태 작가의 징소리의 연작 작품 중에 한 작품. 거기다가 밑줄 그어볼게. 자, 징소리의 연작 작품 중에 하나의 작품이야. 자, 그러면 징소리를 모르면 계속 헤매 다니겠네. 맞아. 징소리를 모르면 그냥 계속 모른다고 보시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자, 뭘 모르면 계속 몰라? 징소리를 모르면 그냥 계속 모르는 거야. 자, 뭘 모르면? 징소리를 모르면 계속 몰라. 자, 그러면 징소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줄 테니까 자, 얘기를 들어봐봐. 전남 장성에 방울제라는 곳이 있어. 전남 장성에 방울제라는 곳이 있거든. 그런데 전남 장성에 방울제라는 마을이 있었어. 그것은 원래 농사를 짓는 곳이었거든. 나 지금 문순태 징소리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연작소설 말하는 징소리 아니까. 그러면 농사일을 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어. 이해됐어? 자, 농사일을 하는 순박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칠복이가 있어. 칠복이는 도신물 먹은 순덕이와 결혼하게 돼. 순덕이와 결혼을 했거든. 근데 순덕이가 매일같이 칠복이한테 도시에 나가서 살자 해서 광주로 가게 돼, 두 사람은. 그러면 장성보다는 광주시라고 해가지고 전남에 광주시가 있어. 이게 더 큰 도시거든.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광주야. 그러면 전남 장성의 방울제에 살 때는 칠복이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 칠복이는 뭘 하던 사람이었어? 농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물을 먹은 순덕이와 결혼을 하고 나서 광주로 가서 살게 되면서 칠복이는 자기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지게 될 만큼 무기력해. 즉 할 일이 없는 거야. 칠복이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칠복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로 농사일이었기 때문에 칠복이는 이 집을 비우고 광주를 비우고 자꾸 농촌에 농사일을 하러 다녀. 광주를 비우고 농촌에 농사일을 하러 다녀. 이게 징소리의 내용이야. 지금 나 징소리 하고 있는 거다. 농사일을 다 하고 다니는데 순덕이가 이제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칠복이는 이제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순덕이가 다른 남자와 집에 있었던 거야. 칠복이하고 순덕이 사이에는 이미 딸도 하나 있는데 순덕이는 칠복이한테 질렸는지 몰라. 질렸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배신을 했어.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뒹구는 모습을 칠복이한테 들키게 되고 칠복이는 두 사람을 요절을 내려고 했는데 이미 두 사람은 도망가 버리게 돼. 그리고 나서 칠복이는 딸을 데리고 방울제로 다시 와. 그러니까 순덕이가 떠나가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살기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 배신감 그리고 전남 장성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방울제는 이미 댐 지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수몰 지역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거기에 댐을 갖다가 쌓기도 하면서 낚시터가 돼버린 거야. 그럼 칠복이는 농사일을 할 수 없는 이 전남 장성에서 자신의 울분을 징소리로 표현하게 돼. 그런데 낚시터가 돼버린 전남 장성은 낚시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징소리를 내는 칠복이하고는 살 수가 없어. 징소리는 낚시터는 조용해야 되거든. 그래야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농사일을 짓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칠복이가 자신의 한을 징소리로 표현하는 거야. 징은 언제 치니? 우리가 농사일을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맺을 때 추수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촌에 흥이 날 때 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낚시터에서 계속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칠복이를 몰아내게 돼. 그래서 칠복이를 버스를 태워서 딸과 함께 보내버리게 돼. 마을에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데 칠복이가 떠나간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계속 징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나와. 어떤 한 같은 게 계속 느껴진다. 실제 칠복이가 몰려와서 치는 건 아니고 칠복이는 딸하고 함께 떠났지만 계속 징소리가 마을에 들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 그러면 그거의 연작소설로 지금 나오는 말하는 징소리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럼 이쪽 볼래? 방울제와 광주라는 이분법적 공간. 자, 이쪽 봐봐. 방울제와 광주. 자, 말하는 징소리야. 방울제하고 광주는 이분법적 공간이야. 얘는 방울제는 칠복이. 원래 칠복이란 이름이 반어법이거든. 7가지 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이 지지도 없지. 부인도 놓치고. 방울제는 넌 부인도 배신하고. 그럼 방울제는 칠복이가 끊임없이 돌아오자는 공간, 즉 공동체적 질서가 그대로 있는 공간이라면 광주는 도해지를 꿈꾸는 욕망의 공간. 그래서 이분법적 공간이 나와. 따라서 방울제가 광주로의 공간 이동은, 그래서 방울제에서 광주로의 내가 공간을 이동한 건 공동체적 질서에서,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농경문화는 공동체적 질서가 많거든. 산업문화로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의 주인공, 그랬어. 이름 명명의 의도가 뭐냐? 칠복과 그 이름의 그의 인생은 정반대 아니야. 그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에게 하나의 복도 주어지지 않지. 그래서 반어적인 이름이야. 순덕이 순한 덕을 가지고 일컫을 것 같지만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를 버려둔 채 다른 남자와 도망하는 여인이 아니야. 그래서 상반된 명명을 갖고 있는 아이러니 효과가 갖고 있어. 이름이 순덕인데 하나도 순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름이 칠복인데 하나도 복이 없어.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말하는 징소리에 관련된 줄거리야. 연작소설이야. 징소리, 말하는 징소리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징소리하고 말하는 징소리는 완전 달라. 칠복과 방울제 사람들은 댐 건설로 사라지게 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다. 딸 금순과 함께 도시로 온 칠복은 도망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럼 봐봐. 칠복과 방울제 사람들은 댐 건설로 사라지게 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데 딸 금순과 함께 도시로 온 칠복은 도망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칠보증권 옥상에 올라가 징을 친대. 자, 이번엔 증권회사 옥상에 올라가서 징을 친대.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없는 향수를 느낀 칠보증권 사장의 눈에 띄어 경비원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러니까 칠보증권 사장이 얘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리고 고향의 소리라는 생각 때문에 칠보기를 칠보증권의 문지기로 삼아 경비원으로 삼게 돼. 칠복은 매일 옥상에 올라가 점심시간을 그래서 알리는 징을 치는 일을 맡게 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칠복의 징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이거 못하다.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새 징을 사주겠다고 하지만 칠복은 사라진 징에만 집착한다. 그 징에는 고향에 대한 한이 서려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징을 훔쳐간 그랬어. 장과장을 지목하고 싸움이 일어나 매를 맞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다. 칠복이 쫓겨나고 얼마 뒤에 그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칠복의 아내가 다시 그를 찾아서 돌아온다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광주로 나갔다가 방울제로 오는 게 징소리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 말하는 징소리는 어디로 가게 돼? 도시로 가게 돼. 그럼 칠보증권의 옥상이라는 공간은 도시의 한복판이거든. 도심의 한복판에서 징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향수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징소리는 결국은 향수만 불러일으킬 뿐 그 안에서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논리도 들어있어.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럼 말하는 징소리를 빨리 읽고 그리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칠복과 방울제 사람들은 댐 건설로 사라지게 된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다. 딸 금순과 함께 도시로 온 칠복은 도망간 아내를 찾기 위해서 칠보증권 옥상에 올라가 징을 치는데 징소리 향수를 느낀 사장의 눈에 띄어 칠보증권의 경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칠복은 매일 옥상에 올라가 점심시간 알리는 징을 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은 딸과 함께 옥상에 오르며 방울제의 마지막 장승제를 떠올린다.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칠복이가 징을 치는 것은 고향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한이거든. 그런 한이 칠보증권의 옥상에서 울리는 징소리야. 첫 번째 연작소설 징소리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고향에서 걔는 징을 치는데 그것은 예전처럼 고향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수몰 지역이 돼버려서 댐을 건설하는 낚시터로 변해버리는 울분이거든. 그러니까 울분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징소리에서는 고향에 있지만 고향 같지 않아서 치는 종소리였고, 이건 칠보증권에 올라가서 치는 종소리 아니야.
종소리니까 도심에서 고향에 대한 한을 노래한 것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고향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한, 하나는 칠보증권이란 도심 지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 정든 땅 방울제를 떠나는 이민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니 천지신명께서는 전과 다름없이 이들을 보살펴 주셨고, 이날 충무는 다른 때보다도 길고 애절하여 제사에 참여한 방울제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충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팽팽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다. 칠복이도 콧대가 시큰시큰해지는 바람에 손으로 콧마루를 잡고 서너 차례 코를 풀었다. 제주의 호명에 따라 호주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팔절치 창호지를 불사르며 자 각기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는 소지가 끝나자 여지껏 집 뒤에서 숨어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방울제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제사 음식을 나눠 먹었다. 다른 때 같으면 귀발귀술 한 잔씩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날 밤만은 오래오래 취하도록 술잔을 돌리고 희번하게 동이 터 올 때까지 농악을 울렸다. 방울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농악 소리로 달래기라도 하듯이 밤새워 자진무리를 울려댔다. 자진무리는 우리가 장단 중에서 빠른 장단에 속해. 자진무리 다음에 물론 휘무리가 있는데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 휘무리. 휘무리가 제일 빠르거든.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야, 빠르기가. 부끄러움이 많아 마을 앞 각시샘을 아랫당산 쪽으로 휘어 가곤 하던 새색시들까지 법고놀이를 하였고, 아이들마다 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꽃나비가 되어 춤을 추었다. 11층 옥상으로 올라가 칠복이는 휘휘휘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람을 밀어내리는 하늘과 쫑긋쫑긋 건물들이 솟은 도시를 한눈에 담으면서도 왼손에 든 징을 머리 위로 힘껏 축혀 올렸다. 징징징. 칠복은 징채를 휘둘렀다. 징소리는 바람처럼 울려 퍼졌다. 징채를 휘두르는 칠복의 온몸은 피돌기가 빨라지는 듯 싶었다. 그는 옥상 위에서 공중거렸다. 머리끝까지 발뿌리까지 한 줄기의 소리가 그의 핏줄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고향을 잃은 듯한 분한 마음, 아내를 잃은 슬픔이 징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으로 울부짖음이 되어 흩어졌다. 그는 방울제에 댐을 막으려고 불도저를 들이댔던 빨간 모자를 삐딱하게 눌러쓴 측량 기사며 물에 잠긴 마을에 낚싯줄을 들이는 낚시꾼들, 외부 사람들이야. 아내를 낚아채간 식당 주방장의 머리통을 깨부수듯 신들린 사람처럼 징채를 휘둘렀다. 그가 징채를 휘두르는 순간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되살아나 그와 함께 공중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상쇄잡이 장말제는 깡깡깡깡 꽹가리를 치며 고개를 갖다 까닥거렸고, 장고잡이 김칠덕이는 덩덕쿵 어깨를 갖다가 내두르며 노루처럼 뛰었다. 대포수 최팔만이의 길쭉한 얼굴도 보였고, 소고잡이의 여러 친구들도 신이 나서 공중거렸다. 휘몰이 자진몰이 가락으로 넘어가면서 맥이 굳은 절정을 이뤘고 300평 남짓한 옥상이 손바닥처럼 좁아졌다. 자, 여기 A가 나왔으니까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상세잡이 장말제는 깡깡깡깡 꽹가리를 치며 고개를 까닥거렸고, 장고잡이 김칠떡이는 덩덕쿵 어깨를 고, 대포수 최팔만이의 그랬어 길쭉한 얼굴도 신나서 공중거렸다. 친구들. 금순이도 신이 나서 꽃나비처럼 두 팔을 갖다가 쩍 벌리고 나붓나붓. 금순이는 칠복과 순덕이의 딸이야. 건물 안에 구경꾼들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들 부녀는 더욱 신바람이 났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 자, 뭐하고 뭐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A는 이거는 고향에서의 모습이야. 지금 이거는 옥상에서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방울제에서의 모습이었고, 고향 방울제. 얘는 어디에서의 모습이야? 칠보증권 옥상에서 구경꾼들이 온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32번 문제를 먼저 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32번 문제. 자, 그러면 A와 달리 B에서는 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각적으로 묘사해서 서사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떠니? 자, 여러 사람들이 나왔지. 근데 B에서는 누구만 울리고 있어? 울리는 사람이 지금 칠복이밖에 없지 않아? 그래서 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각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B에서는 말이 안 돼. 자, 뭐에서는 말이 안 돼? 다각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야.
B를 다시 한번 볼래? 금순이는 신이 나서 이렇게 춤을 추었다. 그들 부녀는 더욱 신바람이 났다. 그럼 그들 부녀가 신바람이 났다라는 걸 얘기했지. 이걸 다각적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려. 이해됐어? 다각적으로 묘사했던 건 꼭 뭐하는 듯이 뭐하는 듯이 뭐하는 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를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어. 자, B와 달리 A에서는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을 했다. 자, 그러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A는 칠복의 회상 속의 모습이야. 이 방울제에서 뭐를 했던? 함께 징을 쳤던 사람들을 회상하는 거야. 누구의 머리에서? 칠복의 머리에서 회상을 하는 건데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인물이란 말이 틀렸다. 자, 그럼 A는 인물이 본 환영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자, 인물이 본 환영을 묘사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환영을 묘사하는 장면 방식으로, 그리고 B는 현재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갖다가 제시했다 그랬어. 그러면 환영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그랬어. 자, 이렇게 공중거렸다 그랬어. 그럼 지금 눈앞에 막 그들의 모습이 여기 봐봐. 요 전에. 그러니까 A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나와. 하나씩 되살아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고향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A 바로 전에 되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얼굴에 앞에 꼭 머릿속에 있는 게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재의 실제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답은 3번이 돼. A와 B 모두 과거와 현재 사건을 교체했다? 교체한 적이 없어. 교차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갔다가 다시 과거로 오거나 그래야지 교차가 돼. 꼭 X 가이처럼. 자, A와 B는 모두 서술자의 추측이 포함된 요약적 진술로. 자, 서술자의 추측이 포함됐다는 요약적 진술이 안 돼. 답은 3번만 돼. 자, 그러면 나머지를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 칠보증권 건물 안의 모든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알리는 징소리를 듣고 저마다들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고향 하늘을 떠올리며 숙연해지기를 하였다. 고향에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나는 한 10년쯤 됐구만. 다음 추석 땐 재백사하고 고향에 당겨와야 되겠어. 우리 집 애새끼들이 아빠 고향이 어디냐고 졸라대는데도 여지껏 구경을 안 시켜줬구만. 이러다간 고향은 꿈에도 안 나타나겠어. 저놈의 징소리가 괜히 심란하게 만드는구만. 그들은 고개를 갖다가 젖버듬이 뒤로 꺾어 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닫힌 창문에서 펼쳐진 솥바닥만한 하늘을 목마르게 쳐다보며 한마디씩 뱉어냈다. 자, 언제나 벽에 걸려있던 징이 보이지 않았다. 온 방안을 발칵 뒤집어 보았으나 없었다. 건물을 샅샅이 뒤지고 수채구멍, 이거는 이렇게 하수구 구멍을 말해, 쓰레기, 그래서 하치장, 지하실 창고, 화장실, 보일러실이며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며 책상 밑까지 다 수석거려 보았지만 징은 보이지 않았다. 칠복의 종이 사라진 거야. 그 때문에 사흘째나, 사흘은 3일이라 그랬어. 나흘이 4일이야. 3일째나 징을 치지 못했다. 징소리가 그치자 칠보증권 사람들은 칠보기를 소 닭 보듯 보아 넘겼다. 그런 심장도 피도 없는 진짜 헛소비가 돼버린 듯했다. 칠보기는 징소리를 쳐서 그 칠보증권 사람들에게 고향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거든.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거야. 시민들도 그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쉽게 징소리를 잊어버렸다. 그렇지. 자, 항상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며칠 지나자 이게 몸에 밴 거지. 칠보증권의 거래고가 뚝 떨어졌다고 했다. 그 때문에 박철 사장은 뒷덜미가 더욱 무지근하게 당겨서 걸핏하면 신경질을 부렸다. 칠복은 사흘 동안 계속 징을 찾아 건물 안을 헤집고 다녔고 하루에 한 차례씩 미친 사람처럼 사장실을 쳐들어서 징을 찾아달라고 때를 쓰다시피 했다. 징이 없는 자네는 동물원 원숭이만도 못하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불쌍해서 특별히 봐주는 거니 청소부로 일을 하게. 그 대신 그 걸리페 옷과 고깔은 벗어버리고. 자, 처음에 박철 사장은 그까짓 것 잃어버린 징은 상관하지 말고 다시 새 징을 사줬으니까 그걸로 계속 징을 치러 했으나 칠보기가 펄쩍되었다. 그럼 방울제에 가지고 나온 징이 아니면 칠 수 없다고 했다. 장에서 파는 징으로는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징도 방울제에서 쳤던 징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나는 내가 여지껏 친 종소리는 그게 쇳소리가 아니고 사람 소리입니다요. 몇백 년 방울제에서 살아왔던 방울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요. 그래서 말하는 징소리야. 자,
장에서 파는 징소리는 새소리만 냅니다. 박 사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자, 그러면 기역에서 미음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우선은 미음이 여기 있으니까 미음부터 먼저 맞춰볼게. 잃어버린 징의 의미에 대해서 칠복과 박철사장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맞지 않아? 칠복은 그 종이 말하는 징소리다. 방울제 사람들의 한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징은 다 똑같은 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박철사장이야. 그 다음에 리을 박철사장은 칠복을 고용한 이유가 징소리와 관련이 있다. 자, 여기 징소리가 없으면 자네는 뭐래? 징이 없으면 자네는 동물원의 원숭이만도 못하네. 그랬으니까 고용한 이유가 바로 징소리 때문이야. 그 다음에 뒤로 볼게. 징소리가 그치자 칠보사 증권들은 칠보 증권 사원들은 칠보기를 소 닭보듯 보아넘겼다. 더 이상 징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에서 주변 인물들의 아쉬움이었을까? 아쉬움보다는 그냥 잃어버린 거야. 그냥 별 의미 없는 사람처럼 잊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방울제 사람들이 멈출 줄 모르고 밤새워 잦은 머리를 울려댄 것은 징소리를 포함한 농악소리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방울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때문이군. 자, 맞다고 말해줄래? 자, 칠복이 옥상에서 징을 머리 위로 힘껏 축혀 올라 징소리가 멀리 퍼져나간 것은 자신의 한을 분출할 응어리,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에 찾아낼 거야.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해됐어? 응어리진 아픔을 달래주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지? 옥상에 올라온 구경꾼들을 보고 칠복이의 부녀가 더욱 신바람이 난 것은, 거기까지는 맞아. 칠복이의 고향을 잃은 증권 사람들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평소 칠복이 고향을 잃은 칠복 증권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내용상으로도 틀려. 그래서 답은 3번. 칠복증권 건물 안의 사람들이 징소리를 듣고 저마다 숙연해진 것은 칠복의 징소리가 고향에 대한 향수를 환기했기 때문이군. 칠복이 잃어버린 징에 특별히 집착한 것은 그 징소리 속에 고향을 상실한 방울제 사람들의 아픔과 한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군. 그래서 답은 3번이 돼.